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여야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루돌프 스멘트라는 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통합 과정의 법질서다.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헌법재판소장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사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통합. 나는 통합을 이루겠다.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개 정치적, 사회적 어떤 갈등을 종집을 찍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늦어짐으로써 여야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달았고 또 각 진영 간의 충돌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토요일마다 길거리에서 이미 국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될 정도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통합을 주도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기관이 도리어 이렇게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더 큰 어떤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책임에서 가벼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재판관들의 목소리를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사실 선고가 18일도 넘길 수 있다라는 네. 관측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쨌든 위헌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8일을 넘기게 되면 여러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네. 이른바 쌍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도 줄줄이 다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 사실 네.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4월 18일 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무한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그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니까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권한대행이 말이죠. 또 그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해도 4월 18일까지 만약에 재판소의 그 판결이 안 내려진다면,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갈등은 갈등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저께 제가 내일이나 모레가 이제 오늘 내일인데 그때까지 지정이 안 되면 네. 날짜가 고지 또는 공지가 안 되면 말이죠. 선고 기일이 이건 참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했어요. 네. 어제 이제 공지를 했는데 헌재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 사건이 많았어요.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최재 감사원장 등 검사 3명도 있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도 있었고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여러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절차적인 쟁점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피고인 신문조서 같은 걸 왜 증거를 채택했느냐 문제부터 내란죄 철회 문제, 그 피청구인의 어떤 반대 신문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부단하게 이제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그런 절차적인 쟁점들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고일이 지정된 게 5대 3이냐 뭐 4대 4냐 6대 2냐 7대 2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5대 3이라고 그 내부에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선고일을 그렇게 지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5대 3인데 만약에 마흔여 후보자가 들어오면 마흔여 후보자는 이른바 지금 뭐 좌파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의 측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은 6대 3이 될 수 있는데 5대 3이 돼서 만약에 기각된다 하면은 이게 정당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름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모레 이제 11시 반쯤 11시나 12시 사이에 알게 되겠죠. 모레 오전에. 그때 네.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추측 같은 거 그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평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일치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네, 평의 기간도 평의 기간이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아예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재판관들이 그런 어떤 선고를 계속할 줄은 몰랐어요. 이번이 확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언제부터냐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시절에 4대 4가 됐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이 4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다. 이런 식의 4대4 구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비슷한 어떤 결론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전원 일치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취재감사원장 때나 혹은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결과 때나 두 가지 다 별개 의견이 있었어요. 네. 별개 의견이 3명씩 있었습니다. 5대3, 5대3. 그런데 공교롭게도 취재감사원장 시절에는 우리가 진보라는 그런 헌법재판관 이 3명이 고스란히 별개 의견을 냈고 또 거꾸로 지금 그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때는 보수 성향이라는 헌법재판관이 3명이 또 똘똘 뭉쳐서 별개 의견이 돼버렸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절충이라든지 우리가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전원일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원일치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개 의견이라든지 혹은 또 그 결과를 부딪히면서 딱 4대4 나온다든지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드러내겠다. 드러내도 나의 어떤 소신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 번이라도 크로스 보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쪽 보수 성향에서 어떤 결과는 진보 쪽에 어떤 표결을 내거나 이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연방 대법관은 오바마 대법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법관도 아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다. 이 소리는 보수나 진보냐라고 재단하지 마라. 국민과 법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최근에 어떤 최근의 결과는 성향을 너무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 성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향이 드러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6대2 또는 7대1로 해서 기각각하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전원 일치에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충 의견이었어요. 그때 별개 의견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충 의견을 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재판관이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별개가 될지 보충이 될지 의견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나온다는 게 기각이나 각하를 의미하는 건 다른 거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월호 관련된 발언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보충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각하의 소수 의견 나오면 다른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제 심리 기간도 길었고 말이죠. 길었고 워낙 뭐 양측의 그 지금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상당히 임계점까지 갔어요, 사실은. 네. 이게 뭐 그야말로 양쪽에 어떤 조금이라도 말이죠 공통 집합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재판관들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여론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별개나 보충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이나 한도숙 총리 이제 기각됐을 때 이때하고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 효과와 파괴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게 주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왔던 게 2017년도 3월 10일 그 선고였는데 네. 이 부분이 기각각하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네.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네. 마은혁 후보자는 결국 임명이 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헌재가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더 이상은 없을까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전례입니다. 전례. 그러니까 모든 어떤 법이나 헌법이 다 촘촘히 다 드러냈었거든요. 몇 명으로 한다거나. 근데 지금 헌법은 7명이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네. 그럼 8명이라면 그 법은 지키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8명 체제가 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다 승복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모두 다 어쨌든 빠른 지금 선고, 그러니까 4월 4일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네. 8인 체제가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마은혁 후보자를 안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약을 한다는 건 그건 불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불복을 하겠다 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사실 불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네. 8인 체제는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여당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할 거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은 불복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첫 번째는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아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나 혹은 일요일마다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에 전화기 강사 등을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헌재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헌재를 뭐 쳐들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네. 얼마나 반헌법적인 발언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승복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면 이런 요구는 사실 자신들이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네. 승복을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지금 어떤 불리한 어떤 그 예측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불복하겠다 하면서 정치권이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네. 이건 그야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을 하는 시민단체가 이미 그 사발통문처럼 해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저녁 때 촛불 문화제 승리를 축하하는 이걸 하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즉시 저항, 국민 대저항 운동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고 끝내 수권정당임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인 정말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민주당, 야당이 되기를 국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홍건 의원이 이제 불복 이야기를 한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네. 그동안 100여일 동안, 110여일 동안 계속 이 양측에 국민들이 갈라졌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여론 지형이야 탄핵 찬성이 좀 높았다 하더라도 탄핵 반대하는 집회도 상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말이죠. 근데 지금 야당인데 야당이 지금 선거를 2, 3일 앞두고 불복이라는 그러한 명시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승복이라는 대전제에 맞지 않아요. 일단 첫째는 뭐냐면 원론적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거는 법치주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법치주의라는 거는 최고의 사법기구인, 최고의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말이죠.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만약 불복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자체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적절치 않아요. 단 그러나 만약에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승복하려 할 겁니다. 승복 안 할 네. 도리가 없죠. 하는데 국민의 양쪽에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른바 그 시위가 격해지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야당의 중진 의원이 말이죠. 과거에 원내대표도 했던 분인데 그런 말 했던 건 그 마음은 알겠는데 명분이 약하다고요. 명분이. 다르게 표현을 하든가 이랬어야지 그걸 명시적으로 저렇게 공식 천명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일단 헌정 질서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건 몰라도 저렇게 명시적으로 불복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 네. 저건 아무리 봐도 저거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탄핵은 보류가 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는 한다는 방침인데 속도는 조절할 것 같죠?
저는 이건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무모했잖아요. 솔직히 최상목 권한대행 그때 탄핵한다고 선언할 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예고돼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 의미가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가는데 지금 똑같이 윤 대통령의 선고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온들 안 돌아온들 탄핵은 불가능해져요.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돌아온다면 그냥 권한대행이 없어지므로 네. 탄핵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60일 동안 이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 그리고 안정적으로 60일을 그야말로 외교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안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쌍탄핵을 해서 국가를 흔든다? 그건 아마도 지금의 어떤 선언 내지는 어떤 정치 보복 심리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저는 무모했기 때문에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심평 변호사가 내는 책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의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저자의 그 이름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크게 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정치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좀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습니다만 최후 변론의 내용이 담겼다면 심평 변호사가 워낙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두둔했던 분이니까 네. 저자 이름 올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지금? 저는 그런 문제는 한 번쯤에 민주당도 논평이나 원급으로 지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쟁점화시키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전혀 없어졌어요. 이종훈 평론가 잘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 돌아오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 뭐였어요? 마녀 후보자 임명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임명하고 안 하고 이미 내일 모레 판단이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그냥 무효로 가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알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쟁점화될 이유도 없고 네. 쟁점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자, 현재 주변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이미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선거 당일에는 가포 비상도 발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왜 진공 상태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건 8년 전에 우리가 아픔이 있었잖아요. 8년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담을 넘다가 스피커에 부딪혀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또 압사하고 하면서 총 4분이 그때 사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이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경찰들로서는 더욱더 엄중한 그런 그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치권은 절대 승복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단은 어떤 저항운동 운운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 우리가 이제 통합의 길로 가자. 이제 마침점이 찍혀졌다.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일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통합으로서 국가가 앞으로 어떤 앞날을 맞이할 건가 이런 식의 어떤 대승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국민들이 담을 넘거나 혹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거꾸로 저렇게 불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유혈 사태를 도리어 조장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됩니다. 이 진공 상태 아무리 만들어도 흥분한 사람 만약 진짜 흥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불가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승복이라는 건 그야말로 지금 성낙인 서울대 전 교수가 얘기했듯이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네. 손 붙잡고 승복 선언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지 않고 통합을 이뤄내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뭐 100번 1000번 해도 지당한 말씀인데 문제 사실은 대통령의 그 기각 인용이 말이죠. 이 양측이 서로 탄핵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쪽이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쪽이 나와도 말이죠. 그러나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니 해도
박홍근 의원은 뭐 개인 의원의 얘기로 한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뭐니 뭐니 해도 이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승부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여야가 승부 메시지 이미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부 안 할 도리 여야 정당들이 공당인데 어떻게 승부 안 합니까? 문제 국민들의 문제예요. 국민들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가 승부 메시지 내야 된다는 건데 거기 가장 핵심 인사가 윤 대통령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메시지 내지 않고 있잖아요. 심평 변호사 이 책 저술 얘기 아까 나눴습니다만 거긴 전혀 다른 얘기가 실려 있는 거 아닙니까? 승복하고는 다른 얘기였다고요. 그때 얘기가. 최후 전 진술 2월 25일 날 그때 내용은 승복하고는 다른 방향의 얘기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대통령께서 뭐 승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네.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구로서 어떤 결정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식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게 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나 예의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지 또 선거 전후에 어떤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 후에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업무를 복귀하면서 저는 아마 이게 단기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불가측하잖아요. 한번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기각을 당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실현할 거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참석 여부는 저는 참석 안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자마자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각, 각하, 그러면 그 순간 사실은 업무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실로 그거보다는 어쨌든 주문을 하자마자 준비를 대통령실로 돌아가고 아니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저기 관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위해서 출발하는 모양새, 관저로 간다거나 혹은 대통령실로 가는 모양새는 아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